어머니,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내가 이 집 팔았다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믿기시나요? 30년 넘게 제가 만든 이 집, 제가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지켜온 이 집을 제가 제 손으로 팔았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요? 그 이유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 같은 누군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현관 앞에서 한 말이 내 평생 가장 단단한 결심이었다. 그 말에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며느리는 황급히 신발을 벗으며 소리쳤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하던 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하구에 살았던, 아니 이제는 살았던 72 강순자입니다. 30년 동안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가사도우미로 살았고 그 돈으로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늘 약속했어요. 준호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자.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애가 커서 결혼을 했고 나는 그래, 이제 좀 쉬나 보다 했지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내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없어도 눈이 뜨였고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부치고 손주 도시락에 과일 하나 더 올리고 빨래 돌리고 베란다에 널고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가사도우미 나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바닥 걸레질.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이라는 말은 했지만 내 자리는 늘 부엌 한켠 싱크대 앞이었지요. 처음엔 고마워하는 말도 있었어요. 손주 민재는 할머니 최고 하고 내 품에 달려들었고 며느리 수진이는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갔을까요? 어느 날부터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어머니, 청소는 꼭 매일 해주세요. 애들 친구들 자주 와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 늦으면 학원 늦어요. 아, 그리고 빨래는 저희 것과 어머니 건 분리해서요. 요즘 민감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목구멍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인데 빨래도 따로. 내 손으로 손주 입에 들어갈 밥을 만들고 내 손으로 그 아이가 입을 옷을 널었는데 내 빨래는 분리해야 한다고. 그날 이후로 마음이 자주 헛헛했습니다. 아침 설거지 끝내고 잠깐 앉아 라디오를 틀면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번쩍거렸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애들 자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 끝에 늘 묻어들던 냉기가 내 가슴을 긁었습니다. 어느 날은 내 방 문턱에 서서 이런 말도 했지요. 어머니, 저희 집에 친구들이 자주 와요. 어머니 방 쪽은 좀 냄새가. 내 방은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고 창문은 베란다 실외기 덕에 늘 반쯤 막혀 습기가 스며들었지요. 냄새라 사람이 사는 냄새. 아니, 며느리 눈에는 불평과 불청객의 냄새였겠지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건 몇 해 전부터였어요. 걸레질할 때 허리를 펴면 전기가 훅 스치고 지나갔고 밤이 되면 다리가 저려 잠이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그냥 참고 또 참자고. 그런데 어느 날 쭈그려 드럼통 속 빨래를 꺼내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하더군요. 디스크 심하고 협착도 있습니다. 수술하셔야 해요. 늦추면 위험해요.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흐린 겨울 바다가 보였어요. 나는 폰을 꺼내 아들에게 말했지요. 준호야, 엄마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요? 그 말이 망치처럼 내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집안일. 내가 마취하고 누워있어도 저녁밥은 누군가 차려야 한다는 말. 엄마의 수술보다 먼저 떠올린 건 집안일이라니. 내 손이 떨려 폰을 놓칠 뻔했지요. 수술 당일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보호자. 없습니다. 접수창고 직원이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고 간호사는 수술실 앞에서 내 팔을 토닥이며 물었지요. 가족분은? 바빠서. 그게 다였어요. 침상 옆 커튼 너머 침대에는 나 같은 나이의 할머니가 누워있었고 그 옆에는 딸 아들 사위 손주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할머니 금방 나아요.
그 소리가 부럽다 못해 슬펐습니다. 나는 마취 주사를 맞으며 천장을 보았고 어둠이 밀려들 때 겨우 중얼거렸어요. 순자야, 괜찮다. 너 혼자여도 괜찮다. 마취가 깨고 눈을 떴을 때 병실은 고요했고 내 물컵은 비어 있었어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 팔을 조금 드는 것도 아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근데 내일부터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파출부 부르면 돈이 꽤 드는데. 내 손등의 붕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래. 한 달이요? 그럼 애들은요? 준호 씨도 야근 많고. 나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 돈이 아까우면 그냥 시켜 먹어. 그 말이 나가며 핏기가 빠지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퇴원하고 돌아온 집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는데 며느리가 급히 다가와 내 팔을 잡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계단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저녁은? 그날 밤 나는 베개를 껴안고 누웠습니다. 고요한 방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지요. 거실에서 낮게 섞이는 목소리. 여보,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 다 제약받는 느낌이야. 친구들도 못 부르고 저녁마다 신경 쓰이고. 나도 이해는 하는데. 차라리 요양원은 어때?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다잖아. 어머니도 전문 케어 받는 게 낫지. 그 말에 내 가슴 어딘가가 톡 하고 끊어졌습니다. 요양원. 내 남은 세월을 남에게 맡기고 내 집에서 나는 떠나라고. 그날 새벽 나는 일어나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창밖 새벽을 보며 내 이름을 속삭여 보았어요. 강순자. 내 이름은 너무 오랜 시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 뒤에 숨어 있었지요. 일주일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 제주도 가려고. 3박 4일. 나도 같이 가. 엄마는 편히 쉬세요. 이번엔 우리 가족끼리. 그 가족이라는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인가, 가정부인가?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자. 그들의 입에 요양원이 오르내리기 전에 내 발로 나가자. 내 손으로 내 남은 세월을 데리고. 다음 날 나는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아파트 팔려고요. 중개인은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상태 좋아요. 리모델링 흔적도 없는데도 아주 깔끔해요. 끝매로 내놓으면 일주일. 일주일이면 돼요. 가족분들은 아세요? 나는 그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 집 제 명의입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집을 내놓고 돌아오는 길 나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적금 통장 몇 장 묵묵히 매달 넣던 돈들이 그 안에서 조용히 쉬고 있더군요. 나는 담당 창고에 앉아 계좌 정리를 하며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긴장? 두려움? 아니요. 오래 묶여있던 매듭을 푸는 느낌이었어요. 고객님, 이체 한도 올려드릴까요? 네. 그리고 신규 계좌 하나 더. 그 주 금요일 며느리와 아들은 제주로 떠났습니다. 나는 공항 리무진이 떠나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그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손주는 캐리어에 매달려 웃었고 며느리는 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들은 그냥 엄마 다녀올게 하고 손을 흔들었지요. 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행기에 오르는 그 시간 나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내일 오전 1톤 트럭이면 됩니다. 짐 많지 않아요. 집을 비우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내 물건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낡은 반지꼬리, 오래된 양은 냄비, 아버지 제사 때 쓰던 접시 한 벌, 손주가 그려준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그림. 짐을 싣고 나서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앉아보지 못한 거실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소파 끝이 내 자리였지요. TV 리모컨은 늘 남의 손에 있었고 나는 늘 부엌에서 어정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내 집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잘 있어라. 내 집이면서 내 집 같지 않았던 내 평생의 감옥이자 방파제였던 이 네모난 상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신혼부부가 잔금을 치렀습니다. 할머니, 여긴 햇살이 참 좋네요. 잘 가세요. 그래. 행복하게 살아. 부동산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나는 허리를 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넓더군요. 내 어깨를 눌러오던 돌덩이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나는 부산을 떠나 포항 근교 작은 바닷가 마을 원룸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밤마다 내 귓가를 두드렸습니다. 이삿짐 아저씨들이 마지막 박스를 들고 나간 뒤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순자야, 여기는 내 집이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치 한 접시, 라면 위에 달걀 하나. 그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누구 입맛 눈치 보지 않고 내 입맛대로 간을 한 첫 끼니. 그릇을 싹 비우고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들어와 내 식탁 위를 스쳐갔습니다. 내가 내 것만을 위해 차린 밥상 위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여행 다녀왔어요. 어머니 어디세요? 이사했지. 네. 이사요? 어디로요? 바다 보이는데. 어머니 장난치지 마시고요. 집에 가니 텅 비어 있어서 어머니 설마. 그래. 팔았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애들은요? 우리 집은요? 그동안 나한테 하던 대로 해. 알아서.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부모가 자식 버려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게 뭔지 너한테 배웠다. 아들은 전화를 늦게 했다. 그날 밤이었다. 엄마 정말 팔았어? 그래. 왜 미리 말도 없이? 너도 내 수술 하루 전날 집안일 걱정부터 했지. 그건 그땐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내가 없으니 가족끼리 여행 가자 했지. 엄마 미안해. 근데 집값은 어떻게 엄마 혼자 사기라도 당하면 내가 바보로 보여? 내 평생 내 밥상 차리며 살아도 내 돈 관리만큼은 내가 했어. 말 끝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래 묵힌 말 한 덩이를 꺼냈다. 준호야. 내가 평생 남의 집 변기 닦고 바닥 기어다니며 번 돈으로 산 집이다. 너희는 그냥 들어와 살았고 전기세, 가스비, 생활비. 내가 하자고 해도 계산적인 얘기 싫다며 화내던 사람 누군지 기억하니? 이제 계산적인 얘기 제대로 하자. 내 인생은 내 계산으로 산다. 바닷가 마을에서의 삶은 단출했습니다. 아침엔 파도 소리에 눈뜨고 바다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 허리는 수술 자리를 중심으로 여전히 끌어당기는 듯 아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위로 내리는 햇살이 내 통증을 덜어주더군요. 작은 슈퍼 아저씨는 내 이름을 금방 외워 불렀습니다. 순자 이모, 오늘 고등어 싱싱해. 고등어 한 마리 사와 노릇노릇 굽고 미역국 끓여 한 끼를 채울 때면 내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이웃 할머니 둘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누군가는 사위에게 상처받았고 누군가는 딸에게 상처받았고 누구는 세월에게 상처받았지만 다들 내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진작 잘라냈어야지. 한 달쯤 지났을까?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허둥지둥 내려오는 버스에서 내린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왔니? 여기 진짜 바다가 보이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리차 냄새가 방안을 채우자 아이 때의 준호 얼굴이 잠깐 겹쳐졌습니다. 작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잡고 엄마 밥 달라던 아이. 엄마, 장모님 집에서 지내는데 눈치가. 그 말에 내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알겠구나. 누군가 집에 얹혀 산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엄마, 그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해. 나한테 돌아오라는 말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효도다.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찾았어. 편지 썼어. 편지를 받았습니다. 동그란 글씨. 할머니, 보고 싶어요. 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내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이들. 내가 만든 도시락, 내가 끓인 죽, 내가 손을 얹고 열을 내려주던 그 작은 이마들. 하루는 와라. 대신 엄마 아빠랑 같이. 그날 저녁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내가 담근 된장, 매주 시장에서 사온 시래기 듬뿍. 아들이 밥 두 그릇을 퍼먹더니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나 봐. 그래. 내가 가족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서 가족의 의미는 몰랐지. 이제라도. 늦었지만 모르는 것보다 낫지.
며느리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울고 다음엔 성을 냈고 마지막엔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집 보증금이라도. 괜찮다. 나는 내 집이 있다. 내 방, 내 창문, 내 냄새가 허락되는 곳. 어머니, 한 번만. 너도 내 삶을 살아. 내 엄마 집에 얹혀 살며 배우는 게 있을 거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무게를. 그 이후로 며느리는 말을 아꼈습니다. 며느리의 엄마가, 즉 장모가 더는 두 팔 벌려 반기지 않는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도는 법이지요. 가끔 새벽에 파도가 유난히 높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수술 부위가 묵직하게 울리면서 옛날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실내화, 그 실내화 밑창이 까져 바닥이 보이던 모습. 그걸 버리지 못하고 베란다 구석에 세워뒀던 내 마음. 나는 그 실내화를 떠나보낸 날 울었지요. 오늘도 창문을 살짝 열고 바람을 들입니다. 바닷바람 속 염분이 내 혀끝에 닿습니다. 순자야, 잘했다. 나는 내 이름을 부릅니다. 내 귀로 내 이름을 듣는 건 나를 돌보는 첫 번째 습관이 되었습니다. 봄이 와서 동백이 폈고 여름이 와서 파도가 티끌처럼 반짝이고 가을이 되자 어망이 방파제에 널렸습니다. 나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서 고추장을 찍어 혼자 먹습니다. 고요한데 하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식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입을 위해 씹는 그 소리. 어느 날 우체통에 얇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지요. 아들 내 주소. 엄마, 우리 작은 전셋집 구했어. 장모님 집에서 나왔어. 엄마 말대로 우리끼리 살아볼게. 주말에 아이들이랑 하루 가도 될까? 나는 종이에 짧게 썼습니다. 와라. 하루. 같이 오너라. 그리고 빈손으로 와라. 내가 만들 수 있는 이야기만 들고. 바닷가로 아이들이 뛰어들어오는 소리. 할머니. 나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살살 뛰어라. 바닥 미끄럽다. 아이들이 내 손을 끌고 모래사장으로 달립니다. 멀리 아들이 미안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작게 흔듭니다. 우리는 같이 회를 썰어 먹고 시장표 어묵국을 데워 먹고 밤엔 모포 두르고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여기서 외롭지 않아? 사람은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다. 내 자리가 없어서 외로운 거다. 엄마 자리 이제는 찾았구나. 그래. 늦었지만. 돌아가는 길 아이들이 내게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다음은 너희 엄마가 밥 해와라. 너희 아빠가 설거지하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그 말에 어색하게 웃다가 곧 차분히네 하고 답했습니다. 나는 그 내 속에 무언가의 균열과 시작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의 집안일로만 불리는 분이 있나요? 아프다 말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 저녁은요? 였던 분이 있나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당신이 허리를 세우는 순간 누군가에겐 불편이겠지만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보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에서조차 내 자리가 없었다면 떠나세요. 내 자리를 찾으세요. 바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 창문에 들어오는 햇살을 당신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그날 며느리가 병원비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흘렸던 말. 어머니, 보험 없으세요? 이거 우리 돈 나가면. 그 한마디가 나를 구했습니다. 내 마음을 부숴버렸고 동시에 내 등을 떠밀어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돈을 내 시간과 바꿉니다. 내 밥 한 끼에 내 마음을 담습니다. 내 남은 날들은 내 이름으로 씁니다. 강순자. 잘 살자. 남은 날 내 편으로.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어디선가 작게라도 나도하고 중얼거렸다면 오늘을 경계선으로 삼으세요. 여기까지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만 앞으로. 저처럼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 이름으로. 이 스토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내일은 더 행복한 하루가 기다릴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